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범죄로 만인의 지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 등장하는 살인범, 비난이나 엄벌 요구가 아니라 선처를 요청하는 호소와 옹호 여론이 빗발쳤다는 점에서 다른 여느 살인범들과는 뚜렷이 구분됩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92년 1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가정집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신고자는 21살 난 여성이었는데요. 강도가 들어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신고 전화 내용이었죠.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신고자의 아버지는 숨져 있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딸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대 3인조 복명 강도가 자신과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해서 금품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반항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는 거였죠. 유일한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딸의 진술 근거로 3인조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딸의 진술에 의문점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강도가 들었는데 베란다나 창문에서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강도에 반항을 했다는 아버지의 시신에서도 반항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아버지는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딸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도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들게 했죠.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의 진범에게서 함께 범행을 모의한 공범이 있다는 사실과 범행의 동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진범 그리고 공범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살인범에 대한 여론이 비난보다는 동정과 지지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살해당한 아버지가 발견된 현장부터 일단 살펴보죠. 뭐가 확인이 됐나요? 일단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지문과 족적을 찾는데 주력했겠죠. 네. 그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으로 경찰이 따지는 거는 심야 시간대이기 때문에 범인이 들어왔다면 침입구와 그리고 범행 이후에 도망을 간 도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심야 시간대에 강도가 3명씩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침입구가 없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누군가 문을 열어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이 상당히 의심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정도로 와가지고 사람을 흉기로 살해할 정도의 그 3인조 강도라면 여대생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한 방에 있었는데 그럼요. 아버지만 살해당하고 여대생은 멀쩡한 게 이상한 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망한 사체의 흔적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살아있을 때 같으면 그러면 방어은이 생깁니다, 손에. 네. 근데 이 경우는 방어은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잠들어 있는 시간대에 아버지를 그냥 들어와서 바로 타켓 삼아서 공격을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이거는 강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게 늦은 밤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묘한데요? 가장 의문을 가졌던 거죠. 수사관들은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어떤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강도살인 아니면 가족살인 크게 구분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가족살인과 강도살인에서의 기본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그 흔히 말 관련자들이 얘기하는 반응의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거기서 의문을 한 겁니다. 뭐냐면 딸이 사실은 당황한 것도 있고 그러고 울지 않고 침착하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한 이불을 덮고 잔다? 그건 사실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 큰 딸과 아버지가 이불을 덮고 잤다. 그래서 수사관이 던져본 거죠. 뭐라고요? 한마디로 사실 아버지 응급실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그러면 딸이 뭐라 해야 됩니까? 다행이다. 아니다. 근데 이제 안 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상당히 다른 상황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고요. 아버지가 살해했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딸이 또 보였습니다. 혹시 딸이 의붓 아버지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딸은 자기가 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딸의 진술만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범행 현장을 조사를 해봤더니 집안에서
그 흉기하고 그 집 안에서 특정인의 딸 지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 이 지문이 누구 건지를 찾아봤더니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21세 남자 대학생인 것으로 밝혀졌고 지문이 발견됐으니까 이 사람 당장 체포를 했겠죠. 근데 경찰이 이렇게 딱 그 남자를 데리고 오니까는 딸이 그냥 주저앉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형사님 제가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물적 증거가 나왔으니까는 경찰에서는 이 남학생과 그다음에 딸을 공범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짜고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강도를 당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네, 공범인 남자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딸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범행 전날 이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범행했을 흉기를 구입해서 이 딸의 고향인 충주로 내려왔고요. 전화로 범행 시간을 정한 다음에 약속된 시간에 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문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걸로 드러난 건데요. 이제 신고 내용처럼 강도 범죄로 위장을 하려고 죽은 피해자의 발을 테이프로 묶는다든지 그다음에 발견됐던 현금을 태워 없애서 마치 금품을 노린 강도처럼 보이게 하고는 장롱이나 서랍을 뒤져서 마치 집안을 이렇게 수색한 것처럼 이렇게 흐트러 놓기도 했죠. 그리고는 딸이 약속한 대로 옆집으로 가서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던 겁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왜 그랬을까? 어떤 사연이 있나요? 예, 이 사건은 이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딸은 엄마가 7살 때 재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한 아빠하고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7살 때. 그런데 한 2년이 흐르고 난 다음 9살이 될 때부터 재혼한 그러니까 의붓 아빠죠. 네. 의붓 아빠로부터 성폭행이 시작이 됐고요. 그게 무려 12년 동안 이어져 가지고 21살 대학생이 될 무렵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딸과 아버지가 한 이불 속에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그 문제가 된 거고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해준다는 개념에서 범행을 한 걸로 인식이 되고요. 사실 이 사건은 그러면 엄마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그때 있었는데 엄마도 사실은 알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내 몰래 의붓딸을 성폭행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공개적으로 딸과 어머니를 그냥 성폭행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입니다. 9살 때부터 무려 12년 동안이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못했을까요? 근데 하필 이 의붓아버지의 직장이 검찰이에요. 검찰. 그러니까 물론 검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간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네.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경찰들이 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포와 좌절감을 느낀 거고요. 실제로 이 모녀를 심리검사를 해봤더니 이들의 심리가 마치 옛날의 노예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체념하고 어떻게 못하는 이런 상태였다고 하고 그럼 오죽했으면 다시 또 시어른들한테 또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의붓아버지가 어떤 형태의 어떤 강한 뭐가 있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력이 좀 학습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딸의 안타까운 사연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살인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의 사연을 다 알고서 도운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이 딸이 대학에 가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를 하면서 가장 의지하고 믿고 얘기할 사람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나 사실 이런 일이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항상 그 혈기 충만하고 정의감에 불탈 때잖아요. 대학생이면.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해줄게 이러면서 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우리 정식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이때는 결혼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그러면서 가만두지 않겠어. 둘 다 어쩌겠어. 오히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이 의붓아버지가 딸에게 바람을 피운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해요. 얘기했습니다. 이 예. 얘기는 사실은 이미 딸을 완전 성적으로 지배하는 그 상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이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을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자 결국 살인까지 했습니다. 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아들의 살해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다리에 힘이 쫙 풀렸을 것 같아요. 완전 청천벽력이고 마누라의 날벼락이죠. 사실은 그 아들은 굉장히
정의감, 착하고 정의감이 불탔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유치장에 가서 아들 면회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을 알게 된 그 부모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도울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이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한 끝에 이 세상에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또 전국에서도 응원이 이어졌던 거군요. 네, 아버지를 살해한 줄 알았던 이 폐륜 딸이 알고 보니 그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라는 사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이 지원 단체가 꾸려졌고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갖고 몰려들어서 이제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는데 변호사 22명이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변호해주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여성계, 정치권, 종교계까지 나서서 이 진짜 피해자는 숨진 의붓 아버지가 아니라 딸이라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죠. 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젊은 남녀 재판정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나요? 이게 참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아픕니다. 이 그 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재판장에서 나 때문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됐다. 엄밀히 얘기하면 나는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여잔데 내 이 남자친구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벌을 받을 테니까 남자친구를 선처해달라. 이런 이 증언을 했고요. 남자친구 얘기는 거의 명언 수준입니다. 나는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린 것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했던 이 법정에서의 이 남학생의 어떤 증언이었습니다. 둘 사이가 참 애틋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예. 그대로 전해지는데 혹시 뭐 다른 말은 없었나요? 네, 의붓 아버지는 상습적으로 12년간에 걸쳐 성폭행을 했으니까 의붓 아버지는 짐승이었다는 절규로 자신이 그간 당했던 피해를 압축적으로 진술하기도 했죠. 자, 온 국민이 2명의 살인자를 응원했던 굉장히 이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특히 당시의 사람들은 이들의 정당 방위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정당 방위 인정했나요? 아니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당 방위란 건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막던가 뭔가 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할 때 이거를 정당 방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요. 먼저 현재 그 침해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침해받는 그 법익과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해친 거잖아요. 결국은 이 법익이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게 더 커야 돼요. 그런데 현재성은 일단 인정이 됐습니다. 당시가 유린당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상당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여성이 침해받는 법익은 어떤 성적인 부분인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 방어를 완전히 놓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익의 균형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못했지만 네. 당시 학계는 이거 뭐 면책적 긴급 피난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가지고는 사실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몇 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딸은 4년 받고 남자친구는 7년 받았었어요. 딸 4년, 남자친구 7년. 뭐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고 1심에서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이 나오니까 여론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그렇게 예. 항소심이 이어졌죠. 예, 여론이 엄청 났었어요. 저는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현직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재판부도 솔직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형량이 줄게 되는데요.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1심에서 7년이었던 것을 2년을 깎아가지고 5년으로 줍니다. 또 이 딸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이었던 거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줘가지고 석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어져서 92년도 대법원에서 완전히 확정되기에 이르릅니다. 아니, 살인사건에 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살인사건의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데 딸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니까 사실상 감옥을 가지 않은 거예요. 네. 딸이 성폭행 피해자로 12년에 걸쳐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감안한 걸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92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이 딸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사면되고 복권됐어요. 남자친구도 남아있던 형기 한 절반 정도를 감면받으면서 95년도 2월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 역시 이런 사면 명단에 포함되고 감형에 포함됐던 것들로 이들의 이 범행 동기를 감안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사건, 성폭력 특별법을 탄생시킨 사건입니다.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여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